그럼 보고 한번 가든지. 나는 만만한 친구에게 하듯 씩씩하게 답을 보냈다. 아버지의 메시지에는 생략됐지만 보고 싶다는 말이 가득 들어있었다. 본동. 뭘 좀 알 나이가 된 중학생이 되자 나는 본동을 떠나고 싶었다. 아니, 더 간절해졌다. 그 이전부터 본동은 나에게 이미 떠나고 싶은 곳 1순위였다. 공단 지역인데다 집세가 싼 본동에는 떠내기들이 몰려들었다. 피부가 3분의 1쯤 흰 동남아 애들도 유독 많았다. 러시아나 인도 사람도 있어서 다민족 국가처럼 보였다. 나는 없어 보이는 본동에 사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다. 본동 산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웠다. 그걸 감추느라 늘 노심초사해야 했다. 부모님 두 분 중 누구의 고향도 아니고 연고가 없는 본동에 틀을 잡고 산 지 15년이 되었다. 나는 가끔 궁금했다. 외가도 친가도 없는 동네에 꼭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M동이지만 본동으로 불리는 것처럼. 15년 전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부산에서 본동으로 이사왔다. 부산에서 아버지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근무하던 약국 맞은편에 대형 약국이 들어섰다. 일명 도매약국이었다. 도매약국으로 손님들이 몰렸다.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자 주인 약사는 아버지를 잘랐다. 대신 자신의 부인을 점원의 자리에 앉혔다. 아버지는 CC의 약국에 새로 취직을 했다. 보증금 700만 원의 월세를 주던 돈으로 CC에서는 방 한 칸짜리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 신공단 지역으로 새롭게 떠든 CC는 집값이 상승 그래프처럼 빠른 속도로 뛰던 중이었다. 아버지의 동료가 본동을 추천했다. 본동에서는 그 돈으로 방 2칸짜리를 구할 수 있었다. 본동 토박이들은 방을 여러 칸 들여서 새를 받아먹고 살았다. 어머니는 새 받아먹고 사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했다. 얼마간의 토박이들을 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동네. 본동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곤 했다. 간이역처럼 흘러들어온 주민들 때문에 전 출입이 잦아 M동 사무소에서는 CC에서 가장 업무가 바쁜 동사무소로 통했다. 나는 본동을 평생 못 떠날 것만 같았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야자 없는 밝은 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은 그린마일을 걸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깨를 냈다. 공부를 파고들었다. 목표를 서울대로 정했다. 내 실력으로 서울대는 턱도 없었지만 기대치가 크면 그 밑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였다. 내 판단은 맞아떨어졌다.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의 예비 순위 2번으로 합격했다. 어머니는 등록금 싼 지방 국립대에 가라고 성하였지만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막상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지만 전공은 좋아하는 쪽보다 싫어하는 쪽에 가까운 인류학과였다. 졸업은 멀었고 취직 문제나 기타 등등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이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오후에 늦은 회사를 받으며 천천히 본동을 걸어갔다. 내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동네. 본동은 변함이 없었다. 세상은 변해간다고 난리들인데 본동은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굴다리 위 철로로 자석의 반의 반도 못 찼을 게 뻔한 기차가 드거득 지나가고 있었다.
기차는 지시를 출발해 KTX를 타는 환승역인 밀양역까지 하루 4번 운행하고 있었다. 굴다리를 지나니 검은 기름을 바른 듯 족발이 한 무더기 쌓여있는 본동 족발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앞에 본동이 붙은 찐빵집, 꼼장어집, 돼지갈비집도 여전했다. 음식점이 쭉 늘어서 있는 본동의 메인 골목이었다. 먹는 것 일색인 메인 골목을 슬쩍 세면 정육점역 불골목이 있었다. 한때 호황을 누리며 한 시절 하던 정육점 불이 언제부턴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네킹처럼 서있던 발라의 여자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양주, 맥주 간판만 있었고 유리문에 커튼이 내걸렸다. 밤이 되면 커튼 위에 엄밀한 오렌지색 불이 켜졌다. 오렌지색 불도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커튼을 치고 꼭꼭 숨어 더 엄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 아, 그 집. 춘자집. 못 잊어. 100년초. 나의 간판들이 아직 붙어있는 걸 보면 오렌지색 불을 지나며 허름한 슬레이트 집들이 차곡차곡 붙어있는데 타국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들이 우글거렸다. 그 무스름에서 반질반질 윤이 난 피부의 이방인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녔다. 슈퍼에 가도 싼 것만 찾았다. 쳐다보는 눈빛은 애절하다 못해 빨아들일 것처럼 강렬했다. 나는 그 싸구려가 싫고 갈구하는 눈빛이 싫고 그래서 마주보고 싶지 않았다. 오렌지색 불을 통과해 어딜 가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나는 신발코만 내려다보며 오렌지색 불을 빨리 지나치곤 했다. 불어난 냄새를 피하려는 듯이. 대박 슈퍼와 하동 제첩국 식당 사이에 어머니가 하는 수선집이 보인다. 레고로 만든 집처럼 위태롭게 끼어있는 미진 옥방이다. 내 이름을 단 간판을 보는 건 멋쩍고 불행한 일이라는 걸 어머니가 알았다면 다른 이름을 썼을 것이다.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담싹 들려져 구석에 처박힐 것 같은 플라스틱 집은 달아난 티가 확 난다. 유리문에 프린트물이 붙은 리폼합니다. 언제 또 붙였을까? 널린 게 옷인데 누가 리폼식이나 하러 온다고? 꼭 리폼이란 단어를 써먹기 위해 쓴 걸 같다. 추룩추룩추룩. 어머니가 고개를 받고 재봉틀을 돌리고 있다.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라디오에서는 어머니의 18번인 꼬마 인형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기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머니한테는 아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끝나도 어머니는 재봉틀만 돌리고 있지 않을까? 3평도 안 되는 가게에 모르는 아줌마가 둘 있다. 한덩치 않은 체격들 때문에 가게 안이 꽉 찬 느낌이다. 엄마! 어머니보다 모르는 아줌마들이 먼저 나를 본다. 따라왔네. 어우, 미진아. 따라왔다. 아이고, 복사판이네.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다. 어머니는 일에 열중하면 내가 엎어져도 모른다. 미진이 왔어? 이번에도 모르는 아줌마 둘이 똑같이 합창을 한다. 그제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린다. 코에 돋보기가 걸쳐져 있다. 집에 가 있어. 날 쳐다보더니 어머니가 말한다. 다시 재봉틀에 코를 박는 어머니. 아줌마들이 실밥을 따면서 자기소개를 한다. 너네 가게 일거리가 밀려서 죽을 판이다. 우린 알바야. 어머니는 본동에 살기 시작하면서 일거리를 찾았다. 어머니는 18살에 신발 공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는 시골에서 상경한 처녀들은 신발 공장 아니면 방직 공장에 들어갔다고. 태아 고무였는데 아침이면 옥수수알처럼 꽉 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했다가 옥수수를 타고 퇴근했다고.
살림을 하던 어머니가 자신 있는 일은 재봉틀 돌리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오수선을 하기로 했다. 마침 본동에는 수선집이 없었다. 중고 재봉틀을 하나 샀다. 골목으로 난 내 방 창문에 오수선이라고 써서 붙였다. 일거리가 들어왔다. 반찬값은 떨어졌다. 집에 오면 앉을 데가 없다고 아버지가 투덜거렸다. 바짓단 하나라도 올리려면 버스를 타고 인근시장이나 시내에 나가야 했던 본동 사람들은 모두 다 어머니한테 옷을 맡겼다. 어머니는 재봉틀을 돌리고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니는 대박 슈프 아저씨의 허락을 얻어 미진 옷방을 개업했다. 대박 슈프 아저씨에게는 월세로 얼마간의 돈을 주고 있다고 한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사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다소의 언행빛을 끼고 본동에 막 새로 지은 빌라를 샀다. 3층짜리 빌라는 다 합해봐야 3동이었다. 언어에 따라 차이가 나듯 고급스러운 느낌의 빌라보다 연립이 어울렸지만 어쨌든 이름은 M빌라였다. 그래봤자 방 2칸에 거실 겸 부엌이 있는 18평형이었다. 지금도 빌라는 몇 채의 다세대 주택과 함께 본동에서 제일 폼나는 짐이다. 돈을 더 모으면 어머니는 시내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시내에 버젓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어머니의 오래된 꿈이었다. 집. 요새 과일은 부르주아 음식이다. 잠깐 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들어오며 푸념하는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어머니와 둘이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장마란 말이 없어지고 대신 우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뉴스 진행자가 말했다. 장마 전선이 형성되기 전이나 소멸된 후에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마 예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연의 돌연변이가 생기나 봐. 아님 본래의 자기로 되돌아가고 있는지도 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문자에서처럼 닭 요리는 없고 된장찌개에 콩나물과 깻잎 무침 등 풀들 일색인 상이었다. 언제 올라올 거고 오늘 온 사람 보고 집에 와도 무료한 건 마찬가지였다. 무내아가 된 듯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졌다. 서울에 있다 집에 내려오니 여기가 타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걸까?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서울의 내 방이 그리웠다. 온전히 처박힐 수 있는 내 방이. 지금이라도 나가면 서울 가는 버스가 있을까? 내일이라도. 하룻밤 잘라면 뭐하러 오노? 차비가 얼만데? 학원 며칠 휴강이야. 그런 것도 있나? 학원비가 얼만데? 어머니는 상을 치우고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허리는 더 두꺼워졌다. 대신 다리는 더 가늘어진 것 같다. 만날 재봉틀만 돌리고 있으니 저리 되지. 저러다 스모 선수처럼 되어 가겠지. 어머니는 3평도 안 되는 옷방에서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이 동네는 변하지 않는 거야? 야가 와 이라노? 하는 표정을 짓더니 어머니는 심드렁하게 한마디 했다. 마 고마 일찍 자라. 차 타고 온다고 안 피곤하나? 어머니가 자는 옆에서 배를 깔고 엎드려 텔레비전을 봤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었다. 금메달이 쌓이고 있었다. 동생이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동생은 쉬던 갈처럼 생기없는 얼굴이었다. 동생이 나를 보자 희죽 웃었다. 방학도 없는 고교생이었다. 저 애도 나처럼 본동을 떠나고 싶어 쪼오는 걸까?
호구만의 인생을 획기적인 변화를 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 한 번도 그런 말을 나눈 적 없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았다. 예전에 내가 있을 때와 하나 다를 게 없는 풍경이 재현되고 있었다. 자정이 다 되어서 아버지가 들어왔다. 양복 입은 아버지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왔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가슴이 아닌 얼굴로만 웃는 것 같았다. 후줄근한 양복 탓에 몹시 초췌하고 쓸쓸해 보였다. 비닐봉지에서 쿨피스가 나왔다. 내가 왔다는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쿨피스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다. 나는 대번에 느꼈다. 나는 억지로 귀여운 척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요새 하는 일 뭐야? 대답 대신 아버지는 또 웃었다. 아까와는 다른 일그러진 웃음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질문이어서 곧 후회했지만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부모님. 아버지는 양복발이 잘 받았다. 식생활 못지않게 의생활 역시 더 지독히 아끼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복을 가끔 사주는 걸 보면 양복발이 먹힌다는 것이 한몫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외출할 때면 양복만 입었다. 그래서 늘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 수준에 안 맞게 장롱 안엔 아버지의 양복이 대여섯 벌 있었다. 여자들은 철 따라 시기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제각각 옷이 필요하지만 남자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했다. 동복, 하복만 있으면 되니까. 아버지가 양복을 고집하는 이유를 나는 모른다. 다만 아버지의 성격상 없어 보이는 분위기를 안 나타내려는 것 아닐까 하고 내 나름의 정리를 할 뿐이다. 아버지는 7년 전 약국에 돌연 사표를 냈다. 사표 수리는 주인 약사에게 그만두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시내의 뒷골목에 가게를 열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한판이라는 상호였다. 한판이라는 상호가 말해주듯 술을 파는 곳이었다. 친구가 하던 걸 친구가 몹시 아파서 인수했다고 자금도 별로 안 들이고 인테리어만 살짝 해서 새롭게 오픈하면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시켰다. 누구 밑에 있는 것보다야 뭘 하든 자신의 가게가 1000번 낫다고 잘만 되면 차츰 늘려서 대형 식당으로 키울 것이라고 오후부터 영업을 시작해 자정이 넘어서 문을 닫는다 했다. 아버지가 약국을 그만두고 개업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어머니는 가출을 감행할 정도로 두 분은 크게 싸웠다. 어머니는 확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고 적은 돈이라도 착실하게 모으는 타입이었다. 바지 기장 하나 줄여 2,000원 받고 허리 줄이면 5,000원 받는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안전하게 적금을 들어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삶의 지향적인 어머니는 안 되면 한 방에 망하는 술 장사가 싫다고 했다. 게다가 술 장사라는 어감은 정말 싫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축 개업을 하고 말았다. 아침 일찍 어시장에 가 시장을 받다가 재료 준비해서 오후부터 손님을 받는다고 했다. 물장사나 술장사가 최고로 남는 장사라는 말도 했다. 그런 장사치고 미치는 장사는 없다고 했다. 알바 아주머니도 한 분 온다고 했다. 집에서는 고작 라면이나 끓이는 아버지가 해물파전을 부치고 가오리찜을 하고 대구탕을 어떻게 끓이는지 상상도 안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2년쯤 버티었다. 그 2년여 동안 아버지의 몸무게는 빠지고 얼굴은 살아갔다. 문 닫을 시간을 자정으로 정했지만 3시, 4시까지도 손님이 앉아있는 통에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고.
처음 얼마간은 잘 되는가 싶더니 하얀 곡선을 그리며 위기에 처해 월세 내기에도 어려워갔다. 아버지는 안 되는 이유를 안주로 결론짓고 메뉴를 바꿨다. 해물파전은 한 판의 상징이니 그대로 두고 대구탕에서 알탕으로, 가오리찜 대신 얼큰한 조기 매우탕과 갑오징어 볶음을 추가로 넣었다. 그랬더니 손님이 좀 느는가 싶더니 또 얼마 안가 손님이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서서히 지쳐갔다. 죽으라고 해봤자 일당도 못 건지는 날이 많았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한 판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한 판의 단골을 얻은 두 가부가 의기투합에 동업한다고 했다. 두 가부는 한 판에서 만나 친구 사이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두 가부는 아버지를 보며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한다. 사원은 그대로 쓰고 인테리어도 한지 얼마 안 됐으니 있는 그대로 두고 음식 솜씨로 승부를 걸 것이라고. 술은 안주가 좋아야 한다고 술안주 보고 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목이 그리 나쁜데도 아닌데 정씨가 안주 맛을 못 냈다고. 안주 맛은 화끈해야 된다고. 이후 아버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중간중간 잠깐씩 놀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 수줍은 성격의 아버지가 알바 자리를 어떻게 구하러 돌아다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대리기사를 시작으로 동사무소 설문지 조사원을 하고 심지어 숯불갈비 집에서 숯불 피우는 일까지. 아버지는 많은 종류의 알바를 했다. 알바의 어감답게 아버지는 알바 일을 오래 하진 못했다. 흐지부지 그만두고 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아버지의 성격이 진지하게 한 가지 일을 못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서는 아니었다. 세상은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욱 의기소침해졌다. 나중에는 주로 운전하는 일을 했다. 꽃 배달, 아기찜 배달, 탑마트의 식품 배달 같은. 형식뿐인 고교 졸업식도 치르고 서울로 갈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데이트를 신청해 왔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버지는 본동의 호프집 중 한 곳인 블랙조끼로 나를 데려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아버지가 맥주 3병과 멕시칸 사라다를 시켰다. 아버지의 침울한 조명 아래 아버지의 양복은 후줄근해 보였고 얼굴은 삶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있어 불쌍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세상의 불쌍하게 보이는 남자들이 제일 싫었다. 백수란 단어에서 빈곤이나 결핍이 떠오른다면 불쌍이란 단어에서는 함정이나 동정이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이 아빠가 말이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딸 앞에서도 수줍어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수줍음 앞에서 자주 몸을 떨었다. 손의 감촉이 전해오자 묵직한 고통이 내장 밑으로 힘겹게 내려갔다. 노라존스의 돈노 와이가 흐르고 있어서 감성적인 전율이 더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이다. 곧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다. 그게 뭐냐면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말이다. 그게 뭐냐면 이참에는 뭐 되기만 되면 확실한 긴데 말이지. 나는 아버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꿈꿀 수 있는 나이는 몇 살까지일까? 아버지에게도 분명 꿈이란 게 있을 텐데 이번에는 확실한 긴데 되기만 되면 아이고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거기까지만 하고 말을 돌렸다. 아버지가 하고자 했던 본말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빠. 혹은 그게 뭐예요 아빠? 하고 캐묻지 않았다. 아빠
꿈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없듯이 너는 말이다. 공부만 하면 되는 기라. 학생은 본분이 공부 아이가. 집안 사정은 신경 쓸 거 없고 본분만 하면 된다 아이가. 내가 이래도 사는 낙은 너희들 둘뿐 아이가. 니도 알지? 니들은 좋잖아. 할 게 있는데 얼마나 좋노? 안 그렇나? 어? 아버지는 조금씩 말이 많아지고 있었다. 내가 니한테 뭐라도 해줘야 할 낀데 되기만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늙어가는 눈이 무엇을 찾아 헤매는 듯한 정처 없는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꿈이었다. 나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공간에 익숙이 낯설었다. 내가 10년도 넘게 살았던 방인데 미시감이 들었다. 여기가 어디지? 또다시 불안감이 서쳤다. 집에 안착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내가 이상했다. 동생은 학교에 가지 않는지 호디부를 얼굴에 친친 감고 자고 있었다. 미니 옷장과 서랍장과 책상, 책상 위의 책과 스탠드, 사소한 집기들, 소모품들, 행거에 걸린 옷까지도 마치 처음 보는 것들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코팅지를 붙인 유리문 같은 마음속의 낯섦이 차차 투명한 유리로 변해갔다. 어머니는 짬 날 때면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본동에 이사와서 달모시를 했었다. 200만원짜리를 해서 타고 무리해서 두부지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탈 차례에 오야가 개돈을 몽땅 들고 달아났다. 그런 끔찍한 충격은 일생에 한 번이었다. 이후 어머니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믿음을 굳혔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어머니는 은행에 적금을 들고 돈만 생기면 은행으로 달려갔다. 무슨 말이든 확신에 찬 어머니의 말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확신 있는 삶을 사는 분이었고 확신은 은행뿐이었다. 아버지가 약국에 사표를 냈을 때 어머니는 적금을 붓기 시작한 지 1년째였고 민영주택 청약 1순위였다. 적금을 타고 은행 융자를 끼고 작지만 시내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리라는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몰랐다. 그것은 개사건 이후 어머니에게 닥친 최대의 난제였다. 그러니 어머니로선 가출을 감행할 만도 했다. 그러나 확신 있게 사는 어머니인 만큼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애통해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어머니가 더 잘 알았다. 밀어주지는 못해도 월급만큼 가져오지는 못해도 손 내밀지는 말라고 못을 받고 가감히 아버지를 용서했다. 어머니는 한판 사건 이후 아버지에게 뭘 캐묻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든 알바건에 대해 묻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시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리라는 어머니의 꿈은 아직도 유효한 걸까? 누가 뭐라 해도 꼿꼿하게 재봉틀만 돌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 있긴 했다. 미진 옷방이 제 아무리 잘 돼서 일거리가 밀린다 해도 알바를 둘씩이나 선다고 해도 수선집이 수선집이지 어디 뭐 더 나아지겠는가. 바지 기장 하나 올려 2,000원 받고 허리단 줘요 5,000원 받는데. 서울. 모처럼 하루 쉰다는 동생과 어머니와 셋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아침을 먹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갔다고 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참에는 확실한 긴데 되기만 되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따 서울 올라갈란다. 계란이나 좀 삶아줄까? 차 안에서 먹을래? 요새 누가 그런 걸 먹는다고? 싫으면 말지. 와 신경질이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내리니 밤이었다. KTX를 탈까 하다가 환승하는 게 귀찮아 고속버스를 탔었다. 이틀 만에 온 서울인데도 가장 먼 여행을 하고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하숙집을 가기 위해선 버스를 타는 게 낫나, 지하철을 타는 게 낫나 계산하다 버스를 타기로 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하숙집으로 가는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를 탔다. 밖의 끈적끈적한 더위를 단칼에 제압하듯 냉방이 잘 된 버스였다. 나는 차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밤의 버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조금 심각한 표정에 모호하게 지켜든 눈동자가 짜증스러워 보이는 내가 앉아 있었다. 어정쩡한 20살의 인생이 떠돌이 영혼처럼 고독해 배는 내 모습이었다. 20살의 까칠한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모호한 형상이었다.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보려고 나는 차창에 얼굴을 박았다. 알 수 없는 향기처럼 어딘지 알 수 없는 동네들이 지나갔다. 버스는 수많은 동네들을 지나쳐 달리고 있었다. 나는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불안감에 뜨는 소녀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